레드윙스님 번역의 크리피파스타 괴담. 마이클. 내 아들 마이클, 내게 남은 전부. 어찌 보면 난 운이 좋다.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아들뿐이니까. 정말 착한 아들이다. 녀석은 나를 돌보고 또 집을 돌보고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도 유지하고 있다.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녀석이 너무 자랑스럽다. 아들의 인생은 참으로 쉽게 어려운 길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결국 녀석은 견뎌냈다. 시작은 녀석이 2살 때였다. 마이클은 계단을 굴러 돌로 된 복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클레어가 아들을 잘 보고 있어야 했었다.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하지만 그녀는 부주의했고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나보다도 못했다. 아들은 이후 며칠 동안 발작에 시달렸고 우리는 녀석을 거의 떠나보낼 뻔했다. 만일 그랬다면 어땠을지 도저히 모르겠다. 아들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녀석은 버텨냈다. 강한 아이였고 내게 어떤 역경이 있어도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 아들이 회복되면서 나는 아이를 하나 더 가질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클레어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엄마가 될 기회를 줄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마이클이 3살 때 클레어는 에이미를 낳았다. 우리 작은 딸은 마이클처럼 내 검은 머리카락과 클레어의 날카로운 푸른 눈을 물려받은 아름다운 아이였다. 처음에 마이클은 약간의 위협을 느꼈다. 형제자매가 생긴다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럴 것이라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몇 달이 흐른 다음 아들은 딸을 따뜻하게 지켜주었다. 아들이 딸의 침대 옆에 서서 자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아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정말 사랑스러웠다. 에이미 역시 마이클을 좋아했다. 마치 강아지 마냥 따라다니며 오빠와 놀고 싶어 했다. 눈을 감고 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항상 딸의 모습을 기억한다. 마이클을 향해 뛰어갈 때 반짝이며 빛나는 딸의 파란 눈. 정말 좋은 기억이다. 마이클 역시 나와 클레어 못지않게 에이미를 사랑했다. 지금 생각하니 클레어는 그때 마이클에게 화가 났던 것 같다. 에이미가 마이클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질투가 났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그녀가 아들을 비난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녀석은 불과 7살이었다. 세상에 어떤 엄마가 연못에 있는 정원에 7살짜리 아들과 4살짜리 딸을 방치해두겠는가? 아들이 옷에 흠뻑 젖은 채 혼자 샌드위치를 가지러 오면 어떤 엄마가 혼란해하지 않을까? 아들은 나에게 딸의 인형집을 가지고 논 다음 연못 옆에서 함께 놀고 있었다고 했다. 연못물을 첨벙거리면 에이미가 좋아했다고 했다. 에이미는 불과 4살이었고 수영을 할 수 없었다. 클레어가 둘을 더 잘 보고 있었어야 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딸을 묻은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 클레어는 짐을 싸고 집을 떠났다. 잘된 일이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내게 한 더러운 거짓말과 그 불쌍하고 착한 아들에게 한 비열한 비난을 들어봤어야 했다. 그녀는 무언가 결정할 게 있다는 듯이 내게 결정을 하라고 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고한 걸 확인한 그녀는 내게 정신 차리라고 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안 된다고, 눈을 뜨고 현실을 보라고.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본 다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문을 쾅 닫은 채 떠났다. 불쌍한 마이클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여동생과 엄마가 곁을 떠났는데도 무심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충격에 빠진 게 분명했다. 처음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감정 때문에 무감각해진 채로 남은 것 같았다. 그리고 처음 모습에서 나아진다는 조짐은 전혀 없었다.
아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는 것이 창피하긴 하지만 이후 오랫동안 녀석은 밤마다 침대를 오줌으로 적셨다. 젖은 침대 시트를 세탁기에 넣을 때마다 아들의 비참한 심정을 알기에 내 가슴은 찢어졌다. 불쌍한 내 아들. 아들의 슬픔을 달래주고자 나는 고양이를 한 마리 샀다. 흑백 무늬의 작은 녀석이었지만 눈만큼은 파랬고 이 앙거리는 울음소리가 너무 작고 연약해서 내 마음을 녹일 정도였다. 그래서 마이클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없을 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마이클이 처음 고양이를 보았을 때 내 생각에 옳았음을 깨달았다. 아들의 눈은 반짝였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그리고 녀석이 내게 물었다. 제 고양이예요? 제가 키워도 되는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렇다고 답했다. 이제 고양이를 키울 수 있지만 먼저 이름이 필요했다. 아들이 고양이를 집어 가슴으로 껴안으며 내게 이름을 말했을 때 눈 속 깊이 숨겨두었던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에이미로 할래요. 마이클은 작은 고양이를 정성스럽게 돌보았고 불쌍하고 불운한 마이클이 또 다른 비극을 겪었던 10살 때 가장 필요한 친구였다. 성냥을 가지고 놀면 안 됐다는 것을 마이클도 잘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모두 호기심이 넘치는 법 아니겠는가. 어린아이들에게 불을 가지고 놀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분명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법이다. 그게 당연한 법이다. 그해 여름 몇몇 이웃집에서 불이 났었고 그래서 아들 녀석에게 조심하라고 불이 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쉽게 흔들리는 어린 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어찌 보면 내 실수일 것이다. 나는 녀석이 여동생을 떠나보낸 날 인형집을 가지고 놀았으리라 생각한다. 그 죽음의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에 인형집을 없애고 싶었다고 생각한다. 라이터를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녀석을 더 잘 돌봐야 했다. 녀석은 플라스틱이 타면 액체가 되어 흘러내린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 액체가 손에 닿으면 뜨겁게 달라붙어 분홍빛 손가락을 까맣게 태워버린다는 것을 10살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녀석은 용감했고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차가운 물로 빨리 씻어낸 덕분에 영구적인 신경 손상은 면했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아들의 피부에 거품처럼 물집이 잡혔다. 아들의 팔에 난 솜털이 탄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내가 당황하며 응급실로 달리는 와중에도 녀석은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있었다. 정말 용감한 녀석이다. 그 일이 있고 몇 주 동안 아들의 작은 손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에 대한 아들의 반응을 들을 수 있었다. 늦은 밤 내가 녀석의 침실문을 지나갈 때 아들은 어둠 속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절망의 감정으로 우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내가 들은 것은 그런 일에 대한 순수한 분노로부터 나온 울음이었다. 녀석은 너무도 화가 나서 자신을 혐오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문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노크를 한 다음 이야기를 나눌까 물어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바닥이 삐걱거렸고 마이클은 곧바로 침묵에 잠겼다. 나는 이내 뒤로 물러났다. 아들에게 녀석이 원하는 공간을 주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고 붕대도 제거되었다. 그 후로 녀석의 작은 손을 볼 때면 화가 났다. 밀랍을 바른 듯 창백한 피부에 잔주름이 가득했다. 그리고 지금도 녀석의 손은 그렇게 생겼다. 나는 그런 손을 보면 녀석이 겁을 먹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은 검은 태안경 너머로 자신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녀석의 얼굴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땅만 쳐다보며 회복에 관해 설명하는 의사의 말만 들었다. 아들은 조금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용감한 녀석이었다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일을 이겨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다. 분명 여우나 버려진 개의 짓이 틀림없었다. 그날 아침 내가 마당으로 나왔을 때 구석에 피투성이로 찢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래도 그 보라색 목줄이 없었다면 내가 걱정한 일이 맞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에이미, 마이클의 애완동물이자 최고의 친구가 갈기갈기 찢겨졌다. 나는 에이미의 시체를 수습해 작은 상자 속에 담았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과 함께 마이클의 침실로 올라갔다. 나는 노크를 한 다음 방으로 들어갔고 마이클은 여전히 잠옷을 입은 채 침대 위에 앉아 안경만 매만지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옆에 앉았다. 안녕, 아들? 내가 차분히 말했다. 네, 아빠. 아들이 상냥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답했다. 에이미에 관해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야. 에이미요? 에이미는 여기 없어요. 마이클이 답했다. 죽었잖아요. 슬픈 감정이 들었지만 사실을 바로잡아줘야 했다. 아니, 여동생 말고 고양이 에이미 말이다. 나를 보는 마이클의 표정은 약간 혼란스러운 듯했다. 그 밤사이에 야생동물들이 마당으로 들어왔나 봐. 슬프지만 그게 에이미를 죽인 것 같단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아들을 팔로 감쌌다. 아픔으로부터 어떻게든 녀석을 지켜주고 싶었다. 솔직하게 이야기한 다음 아이를 세상의 공포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좋겠다. 마이클을 놓아준 다음 녀석의 표정을 보았을 때 그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녀석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 기뻤다. 괜찮니? 내가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을 삼킨 다음 마른 입술을 핥았다. 아빠, 녀석이 조용히 물었다.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좋은 생각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이 원하는 것은 확고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뺏어가는 것도 편치 않았다. 그래서 녀석의 손을 잡고 아래로 내려와 에이미의 시체가 들어있는 상자로 향했다. 정말 보고 싶니? 내가 마지막으로 묻자 마이클은 짧지만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마이클은 상자 속 고양이의 위에를 잠시 바라보았다. 아무런 말도 없이 안경 속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여전히 용감했지만 한 가지 녀석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 있었다. 아들의 호흡이 변했다. 내가 다시 상자를 덮기 전까지 녀석의 숨소리는 점점 빨라졌다. 분명 화가 났을 것이다. 마당 한켠에 에이미를 묻어준 다음 나는 아들이 너무나 걱정되었다. 마이클은 친구가 많지 않았고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녀석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 성적이 머리를 따라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 나는 생각한다. 아들은 정말로 똘똘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내내 성적은 잘해봐야 평균이었다. 나는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친구를 찾는데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런 걱정 때문에 나는 아들과 어린이 치료 전문가로 유명했던 스페로우 박사와의 면담을 잡았다.
하지만 예약했던 날, 불쌍한 마이클은 심한 복통에 시달렸다. 결국 황급하게 녀석을 응급실로 데려갔고 다행히 복통은 무사히 지나갔다. 우리는 계속 면담 날짜를 다시 잡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계속 생기고 말았다. 결국 스페로우 박사와는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큰 일은 아니었다. 내가 마이클에게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 걱정이라고 이야기하자 녀석은 빠르게 친구를 사귀었다. 수도 많지 않았고 정말로 친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녀석은 항상 조용히 지냈기에 나는 녀석의 인간관계를 무리해서 살펴보지 않았고 아들도 많은 시간을 혼자서 보내긴 했다. 그래도 조금씩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걸 알게 되어 기뻤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평범한 아이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시절 아들은 공부에도 열심히였고 운동을 하며 즐거움을 발견했다. 차고에 바벨을 두어 운동을 하도록 했고 녀석은 근처 숲까지 조깅을 하며 지냈다. 자신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행복했다. 마이클은 사고를 치지도 않았다. 아니, 한 가지 일이 있었다. 어떤 불량한 학생이 빳빳하게 달인 마이클의 하얀 셔츠와 카키 바지,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가르마를 보고 비웃었다. 이런 녀석들은 다른 아이들을 볼 때 스스로의 겉모습에 더욱 자부심을 갖기 마련이었고 그에 따라 더 공격적으로 대한다. 그 학생은 아들에게 끔찍한 별명을 붙이고는 아들의 코에 주먹을 날리기까지 했다. 코에서 나온 피가 셔츠까지 흘러내렸다. 그 학생은 사고뭉치로 악명이 높았기에 언젠가는 호되게 당할 것이라 생각했다. 교장은 내게 마이클이 도가 지나쳤고 그 학생이 병원에 실려갔으니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 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불량한 녀석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것뿐인데 징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었다. 현실 세계 속의 싸움이었기에 형편은 어려웠지만 변호사를 구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끝내 마이클은 기록상 어떤 흠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우리가 그 학생의 가족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본 것이다. 마이클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학교 가기 전까진 마이클에게 어떠한 흠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내 아들을 괴롭힌 녀석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를 받게 하고 스테이크를 다시 씹을 수 있도록 틀니를 만들어주느라 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세상에, 스테이크라니. 그런 녀석은 감옥 안에서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물과 빵만으로 연명하게 두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럼에도 이 모든 불운한 일들을 겪고도 마이클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계속해서 녀석을 지켜볼 수 있었고 녀석은 세상에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다. 아들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녀석에게 낡은 픽업 트럭을 사주었다. 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녀석이 그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알고 있었다. 마이클은 정말로 똑똑한 녀석이다. 녀석이 간신히 첫 학기를 마쳤을 때 녀석을 지켜볼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었던 일이 일어났다. 한 여대생이 살해됐다. 시신은 숲속에서 발견되었고 뉴스에서는 살인자가 그 불쌍한 여대생을 죽이기 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짓들을 했다고 한다. 나는 마이클에게 숲속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녀석이 숲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은 안전하지 않았다. 녀석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내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누구도 자신을 어떻게 할 거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내가 안심하기 시작했을 때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지금까지 6명이 살해되었다. 모두 이 지역 여학생들이었고 집에서 납치된 다음 며칠 뒤
숲속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모두 심각할 정도의 부상까지 당한 상태였다. 처음에는 불쌍한 마이클의 안전이 걱정되었지만 몇 달 전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내 작업용 장갑을 찾고 있었고 며칠 전 마이클이 내게 장갑을 빌려갔던 것이 기억났다. 마이클은 학교에 있었고 나는 장갑을 찾으러 녀석의 방으로 들어갔다. 장갑을 찾지 못한 채 두리번거리던 나는 문득 침대 아래를 보았다. 그리고 장갑은 그곳에 있었다. 나는 어떤 상자도 보고 말았다. 자물쇠가 달린 작고 평범한 나무 상자였다. 이 사실을 인정하긴 부끄럽지만 나는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상자를 꺼낸 다음 안을 보았다. 상자 안엔 신문기사를 잘라낸 것들이 여러 개 있었다. 모두 죽은 여학생들에 관한 기사였다. 가장 최근 것은 캐리라는 아이의 것으로 빨갛게 염색한 머리와 귀여운 미소가 보이는 사진까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상자 바닥 한쪽 구석에서 그것들을 보았다. 반지, 펜던트, 화장용 거울, 분홍색 리본 조각, 단추와 빨간 머리카락 한 올.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마이클이 여학생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친하게 지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캐리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거라면 그녀를 사랑했던 건지도 모른다. 내 가슴은 또다시 찢어졌다. 이 불쌍한 녀석에게 또 비극이 발생하다니. 녀석이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더 잃어야 하는 건가. 촉촉하게 젖은 눈을 닦아내며 나는 상자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놓은 다음 장갑을 가지고 방을 나왔다. 그날 저녁 내가 마당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 집에 돌아온 마이클이 내게 말을 걸었다. 아빠, 오늘 제 방에 들어왔어요? 창백하게 생각이 잠긴 표정으로 아들이 물었다. 그래, 장갑 좀 가지러 가느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죽은 친구들의 유품과 기억이 담긴 상자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려고 했다. 언젠가 준비가 되면 녀석이 말을 꺼낼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아들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보다가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미소를 짓고 말했다. 아빠, 오늘 저녁은 제가 할까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으시네요.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원한다면 저녁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상자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내게 감사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마이클은 저녁을 준비했고 함께 저녁을 먹은 그날 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이클이 의사가 되려고 이러는 건가? 분명 똘똘한 녀석이니까.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내 병세는 더욱 심각해져 나는 결국 침대에 눕는 신세가 되었다. 우리 집은 꽤 고립된 곳에 있었기에 내게 남은 것이라곤 이 노트북과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내 아들뿐이다. 다행히 마이클이 집도 관리하고 모든 식사까지 직접 만들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녀석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있지만 내 위장의 고통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너무나 아프고 갈수록 약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통증이 심각한 병일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제 나는 마이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녀석은 하퍼 박사가 최근에 매우 바쁘긴 하지만 곧 낫게 해줄 것이라 이야기했다. 그때까진 마이클이 집을 돌보는 동안 걱정은 조금 줄여야겠다. 그리고 지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아들 녀석이 마당을 열심히 파내는 소리가 들린다. 내 아들 마이클, 내게 남은 전부. 어찌 보면 난 운이 좋다.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아들뿐이니까. 정말 착한 아들이다.